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K 배터리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전기차 인기가 주춤하면서 배터리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서 중국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가형 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중국 제조사들이 올해 공급 가격을 1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까지 낮췄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2차 전지를 둘러싼 치열한 각축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승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최영석 원주 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 그리고 류종은 3프로TV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요즘 K 배터리가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배터리 시장이 어떻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 좀 개괄적으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추 교수님? 네, 현재 K 배터리는 상당히 위기인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차가 많이 팔리지 않고 있고요. 네. 예전보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이제 관심도라든지 향후 인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춤한 게 사실이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쪽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 네. 그리고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저가 공세로 또 중국 내수 시장만 있던 이 제조사들이 전부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한국의 K 배터리하고 직접적인 경쟁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K 배터리가 위기인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활로를 찾아 나가야 할지 이 시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하면은 좀 어려운 용어가 많잖아요, 우리 기자님. 네네. 관련해서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좀 꼭 알아두셔야 할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가면 이 시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배터리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배터리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용어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배터리 하면 이제 가전제품 뒤에 끼는 AAA, AA 네. 이런 배터리 그거 건전지만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그렇죠. 네, 어려울 수도 있어서요. 네. 요즘 흔히들 말하는 배터리라고 하면 2차 전지라고 하는데 네. 2차 전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전지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구조도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네. 양극재가 있고 네. 음극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양극재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요즘 NCM이다, LFP다 이런 이야기들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리튬이랑 니켈이라든지 이런 화합물들이 들어가는 걸 보통 이제 양극재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음극재는 흑연이라든지 네. 요즘은 이제 인조 흑연도 많이 쓰고 있고 예전엔 네. 천연 흑연을 많이 썼죠. 이런 거라든지 많이 쓰는 거를 이제 음극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과 음극이 만나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 길 역할을 하는 게 전해질입니다. 아. 근데 요즘은 이제 아직까지는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네.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배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네. 전해액이죠. 물 같은 그런 액체 형태의 전해질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전해액 안에서 네.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만나면 네. 불이 나거나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분리를 시켜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분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형태로서도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어떤 게 있냐면은 원통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형이 있고요. 네모난 거. 네, 네모난 그 캔 같은 거에 들어있는 각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파우치형이 있습니다. 이제 원통형은 네.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리모컨 뒤에 넣는 그런 원통형 건전지처럼 네, 생긴 네. 게 그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고요. 예. 각형이라고 하면은 네모난 상자 같은 게 있어요. 네모난 상자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이제 그 각형 배터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우치형이라고 하면은 요즘 스마트폰 뒤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지 네, 네. 아니면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거는 형태가 조금씩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아주 있거든요. 얇고. 맞아요. 네, 네. 네. 그런 게 이제 보면은 파우치형 배터리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엔솔이나 SK온에서는 주로 파우치형을 많이 만들고 있고 네. 또 이제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SDI,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형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로서는 삼성 SDI가 주로 만들고 있는데 네. 다른 기업들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전해액이 이제 네. 액체로 돼 있다 그러셨는데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건 전해액이 고체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고체로 바뀌게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분리막이 없어집니다. 아,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네. 그럼 불날 위험이 없나 보죠, 전고체 배터리는? 그렇죠. 네. 액체 상에서 만났을 때 이제 리튬이 그 양극과 음극을 옮겨주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그 액체 안에서 만났을 때는 불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고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의 질 자체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리튬이 이동하는 길 역할 자체를 다 하게 되거든요. 네, 네.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액체 상태에서 만나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분리막이 없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고체는 이온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네. 그런가 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통상적으로 배터리가 그 기술력이 좋다더라 그런 얘기 할 때는 네. 그 어떤 걸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에너지 밀도라든지 네. 그리고 출력 상태를 보고 많이들 평가를 하는데 이게 제일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근데 전기차에 들어왔을 때 전기차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가 모터도 중요하지만은 네. 배터리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네. 배터리가 낼 수 있는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멀리 갈 수 있고 또 이제 빨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한 공간 전기차가 무한정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넣을 수 있느냐. 아,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멀리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에너지 그 배터리 성능이 좋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같은 밀도 안에서도 많은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화합물들. 네. 예를 들면은 하이 니켈이라고 하는 니켈이라고 하는 성분이 네. 사실은 출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네. 니켈이 많이 들어간 배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성능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네. 반대로 이제 요즘 많이들 나오는 LFP라든지 네. 뭐 이런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출력이 조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래서 좀 저성능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LFP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술들이 많이 좋아지고 또 성능을 높이는 그런 화합물들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네. 요즘은 이제 그거를 저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약간 말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LFP는 리튬, 인산, 철. 철. 네. 그러니까 그 원소 기호대로 쓴 것 같아요. 맞아요. 리튬, 철, 인산 이런 순서로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 니켈이 들어간 게 많으면 출력이 높아지고 또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게 좋은 배터리다. 네, 맞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배터리가 그 고가형하고 또 저가형으로 나뉘잖아요, 교수님. 최영석 네네. 교수님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일단 고가형은 말 그대로 가격이 비싼 거. 그러려면은 고가형에 따른 이제 성능이 네. 비싸고 좋아야지만 비용을 더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NCM 계열이 주로 이제 가격이 비싼 네. 고성능 배터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가형은 반대로 이제 LFP처럼 네. 해서 이제 무겁고 또 에너지 밀도도 낮고 충전이나 방전 속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차로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차 무게가 가볍고 네. 충전 속도도 빠르고 예. 차도 빨리 달리는 게 이제 고가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 NCM 화합물이라는 게 그러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양극재로 그거에 사용하고 머리글자를 있는 딴 거군요. 네네. 니켈, 코발트, 망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걸 합해서 3원계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LFP하고 3원계로 나뉘는 거고 네, 맞습니다. LFP는 조금 저가형이고 네. 3원계는 네. 고가형이다. 고가. 왜냐하면 아. 재료 자체도 이제 고가, 저가가 사실 원재료 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NCM이 뭐 워낙 원가가 싸서 LFP보다 더 싸게 만들면 좋겠지만 네. 일단은 재료 원가 자체가 비싸고 아. 생산 공정 자체도 좀 더 이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자체가 이제 냉간시 추울 때 네. 이제 성능이 LFP가 더 많이 떨어지는 네. 나쁜 이제 그런 그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격 자체도 달라지게 돼 있죠. 아, 그러면 LFP 배터리의 2차 전지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돼요? 2차 전지 시장 점유율은 뭐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전체를 놔두고 봤을 때 조금씩 다 다르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이제 뭐 그냥 승용차만 봤을 때 뭐 네. 한 반반 정도이다
아니면은 뭐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LFP는 사실은 중국산 자동차들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가격도 싸면서 성능이 예전에 이제 보다가는 NCM에 뭐 다가갈 정도로 네. 한 80% 이상 다가갈 정도로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이 가장 많이 이제 향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유 기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SNE 리서치라고 하는 여기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네. 기존에는 LFP 배터리는 사실은 중국 내에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10% 20% 넘기가 힘들었어요. 뭐가요? 점유율이. 점유율이. 네, 글로벌 전체 점유율이 어려웠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는 38%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역대 최고로 점유율이 높아졌는데 이게 가장 크게 그렇게 높아진 이유는 테슬라의 이치 LFP 배터리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 Y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CATL이라고 하는 그 네. 기업이 만든 LFP 배터리가 들어가고 네. 이제 거기서만 판매되던 차량에만 들어갔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고요. 유럽에도 나가고 있고 미국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벤츠라든지 볼보라든지 이런 유럽 기업들도 이제는 LFP 배터리를 채용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38%까지 높아졌는데 네. 올해는 그것보다도 더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저가형하고 고가형하고 그냥 쉽게 좀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교수님? 국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동일한 모델 네. 차이일 경우에 이제 LFP를 탑재했는 차는 네.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짧습니다. 대신 가격도 싸죠. 네. 그리고 LFP를 탑재한 차량은 충전 속도도 느립니다. 네. 빨리 급속 충전이 어렵고요.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이 배터리 성능 때문에 최고 출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흔하게 생각하면 배기량이 좀 작은 차다. 네. 예전 방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고가형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들은 이제 충전 속도도 빠르고 네. 단위 무게가 똑같은데 이제 주행 거리도 훨씬 더 많이 가고요. 네. 즉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양 자체가 더 이제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고요. 거기에서 또 이제 그 급속 충전이라든지 네. 그리고 급속 방전, 최고 예. 출력을 낼 경우 이런 성능들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온도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이 예. 말씀하셔서 겨울철 네, 이럴 겨울철 때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LFP 배터리가 성능이 월등하게 NCM 대비 많이 이제 나빠지는 삼원계 대비. 네, 나빠지는 경향이 있었고 이게 가장 큰 취약점이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LFP 배터리도 많이 개선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좋아졌고요. 그래서 흔히 앞에 말씀하신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 LFP가 들어왔을 때 겨울에 상당히 많이 고생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그럭저럭 탈만하다 정도가 되니까는 이제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예. 이제 조금 이제 NCM 계열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그러면 그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요, 교수님? 사실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요 NCM이 조금 더 불리합니다. 네. 이제 에너지 고가가. 밀도가 에너지 네. 밀도가 높다 보니 네. 아무래도 이제 화재의 위험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에너지를 많이 모은 거는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제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또 배터리의 이제 그 구조적인 성능상 NCM 계열은 이 이제 냉각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네. 온도에 대해서 되게 이제 고온으로 갔을 경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LFP는 상대적으로 냉각이 조금 이제 약해도 네. 잘 버틸 수 있다. 그래요. 네, 하는 나름 또 네, 장점이 나름 있군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 일반화하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별로 주력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저가형인 LFP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고가형인 3원계 NCM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유가 네. 있어요? 기술적인 이제 개발 출발 단계부터 좀 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중국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LFP를 CATL이라든지 뭐 네. BYD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네. 정부의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을 직접적으로 해왔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LFP 관련된 특허를 처음에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NCM이라든지 다른 계열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배터리가 그 성능이 중요할 거라고 다들 전망을 했던 거예요. 중국은 저가 정책으로 가면은 우리는 고가지만 고품질로 가겠다라는 거였죠.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원하는 게 우리는 주행 거리가 중요합니다. 300km, 400km 이상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러다 보니까 NCM이라든지 NCA라든지 이런 3원계 계열을 주로 많이 개발을 하게 됐던 겁니다. 네. 그 교수님 여기 좀 첨언해 주실 내용 없으실까요?
네, 일단 접근 방법 자체가 달랐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고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장 자체가 가격이 싼 게 먼저 먹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은 시장에 맞춰서 가다 보니 LFP 저가 정책으로 가서 이제 성능을 높이는 쪽으로 따라온 거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P로 가기에는 마진이라든지,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초기부터 예전에 LG부터 네. 생산했던 이제 배터리의 기술이 NCM 계열에 가까운 네. 그런 기술들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분리막이라든지 이제 소재 예, 관련된 예. 기술 자체도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직물 생산, 섬유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하고 좀 많이 닮아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NCM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예.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초기에는 사실 주행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뭐 최소한 전기차가 300km, 400km 가야 되고, 그리고 이걸 또 제일 먼저 시작한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가지고 또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네. 뭐 NCM으로 갈 수밖에 없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라고 그렇게 보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런 전략을 갖고 그랬는데 지금 가격 경쟁력을 생각하면은 중저가형 네. 배터리가 유리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중저가형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는 건가요? 어때요, 류 기자님? LFP 배터리는 지금은 아직은 자동차용으로는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LFP만 중저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까 NCM이라고 하는 3원계 안에서도 네. 그 화합물을 얼마나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아. 이게 가장 비싸고 가장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니켈이거든요. 네. 니켈 함량을 조금 낮추게 되면은 이제 제조 원가를 낮추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를 조금 싸게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3원계 NCM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LG라든지 SK라든지 이런 기업에서는 니켈 함량을 낮추면서 가격을 낮추면서 이렇게 또 성능은 최대한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곳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드 니켈이라고 해서 지금은 기존에는 이제 성능을 위해서 하이 니켈, 네. 니켈 함량을 높이는 거에 치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니켈 중간쯤? 함량을 그렇죠. 중간으로 맞추면서 다른 뭐 망간, 코발트 함량을 조금 맞춰가면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중저가형 배터리 개발을 좀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시장에 좀 떠밀려서 예. LFP를 지금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조금 있고요. 네. 단지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워낙 그 남는 게 좀 없어서 이걸 과연 해서 이제 얼마나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거하고, 그다음 여기에 들어간 원재료 수급 부분들이 전부 중국 쪽에 네. 이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까지 했을 때 경쟁력들이 있을지, 그리고 원 소재에 대한 중국에 대한 종속을 벗어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LFP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자동차 말고요. 현재 지금 배터리들이 또 대량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ESS입니다. 그게 뭐죠? ESS는 큰 배터리, 아. 컨테이너만한 큰 배터리를 수백 그걸 개씩 ESS라고 해요? 설치를 합니다. 아. 에너지 저장 장치고요. 아, 에너지 세이빙 뭐 이런 에너지 건가 스토리지. 예. 보죠? 스토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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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이제 ESS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재생. 네.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가 발생할 땐 발생하지만 네. 아닐 때 네. 그럼 결국은 전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발생했을 때 이 전기를 어딘가에 담아뒀다가 네. 밤에 이제 뽑아서 쓴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재생 전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을 때 네. 그 신재생 전력의 발전의 특성 때문에 네. 이 남는 전기를 담아놓는 저수지 같은 형태로 아. 지금 ESS를 많이들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아, 또 최근에 있어서는 그럴 이제 땐 중저가형 배터리를 해야 네, 된다는 LFP가 이제 말씀이세요? 저 NCM 계열보다 가격, 아, 그리고 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NCM은 이제 자동차와 같은 작은 데 들어가는 데는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되는데 네. 이 뭐 ESS는 저장 장치는 사실 뭐 굳이 밖에 밀도 이렇게 할 마당에 필요 그냥 없다는 거죠? 놓으면 되니까는 아. 이제 이 부피에 대한 이 제약이 훨씬 더 작고, 네. 그리고 또 LFP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사용 횟수에 따른 수명이 이제 NCM 대비 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NCM을 보통 뭐 2만 회 충방 본다 그러면은 충전 방전, 네네. 네. 본다 그러면 LFP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회 이상. 아.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또 장단점. 물론 이제 LFP가 순간 최대 출력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ESS 시장을 보더라도 LFP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보는 시각이고요. 그런데 아까 그 ESS 말씀하시기 전에 그 남는 게 없다라는 게 왜 남는 게 없다고요, 교수님? LFP는 어쨌건 기술 공정 자체가 NCM 대비 쉽고요.
또 누구나 좀 따라서 만들 수 있고 이미 중국이 이제 모든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뭐 공임도 별로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네. 중국 소재 사갖고 와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팔았을 때 과연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라는 국내 기업들이 부분들에 대한 뒤늦게 문제. 시장 진출하더라도 중국보다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네. 이미 중국 규모의 경제까지 네, 이뤘고. 그리고 저가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와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급망 문제도 있는 네, 거군요. 공급망 문제도 있죠. 또 아, 하나는 이제 네. 국내 이제 기업들이 중국만큼 싸게 LFP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예요. 네. 인건비라든지 뭐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비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만들어봤자 중국보다 싸게 못 만들면은 공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기업들이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낮추면서 수익성을 확보한다 참 어려운 네. 일인데 또 아까 말씀하신 ESS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또 안 할 수는 없는. 네. 왜냐하면 그런 기존에 있는 상황이다. 고객사가 NCM만 원하는데 네. 갑자기 LFP도 있으면 같이 달라. 그럼 안 남아도 뭐 어떻게든 팔아야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크게 이제 고가와 중저가형인 NCM과 LFP를 지금 얘기를 같이, 해봤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시장에 지금 한번 눈을 돌려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요즘 기사에서 많이 눈에 띄는 게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더라고요. 아까 잠깐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세요. 어느 정도 상황인지 지금 개발 상황 같은 거요. 전고체 배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리막도 없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야 돼서 되게 어려워요. 네. 이게 전고체 배터리의 별칭이 꿈의 배터리거든요. 아. 꿈의 배터리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말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그런 배터리라는 의미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아, 우리가 꿈을 꾸다 할 때 그렇죠. 꿈에선 좋았지만 현실에선 어려운 게 많으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개발이 어려운데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국내 기업인 삼성 SDI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이 두 기업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그 기술 개발에 많이 투자했다면서요. 네. 그리고 기술 진척도도 봤을 때도 가장 많이 지금 앞서고 있는데 사실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배터리 개발을 조금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왜요? 이게 전기차 자체를 좀 늦추다 보니까 아. 이들은 자기들이 배터리를 개발을 해서 생산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차에 넣을 예정인데 네. 전기차 전략 자체를 늦춰버리니까 배터리도 빨리 개발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전기차 수요가 조금 주춤하니까 덜 생산할 거니까 애초에 개발 자체를 좀 늦추고 있다.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20년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 현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작년 겨울에 작년 12월 달에 이제 샘플을 만들어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샘플을 만들어서 공급사들한테 이제 이미 샘플을 보낸 상태고요. 네. 올해부터 2026년도까지 매년 이제 테스트 모델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2027년도부터 본격적인 진짜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제품 양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양산을 27년도에 한다는 의미는 사실 공급처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도 이제 독일의 모 회사와 미국의 모 회사에서는 지금 삼성 SDI에 그런 공급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거기에 지금 정상적으로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2027년도까지는 양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저도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까 예. 작년 말에 생산을 해낸 그 전고체 배터리 샘플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하는 고성능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도 성능이 한 2배 가량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의 장점이 이제 안정성이라고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를 많이들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는 불날까봐 겁나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고체 배터리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NCM이라든지 LFP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도 획기적인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자, 꿈의 배터리를 불리는 거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인데 교수님 이게 앞으로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자동차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안정성입니다. 네. 사실 자동차에서 화재는 치명적이고요. 이게 차라는 게 뭐 도로를 달리면서 화재가 날 수도 있지만 주차장에서라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 뭐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기차가 조금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적으로 전기차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지하자청에 불나가지고 아마 이런 네, 뭐 뉴스 그런 접하고 것들이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상당히 겁을 지금 내게 뭐 돼서. 와닿는 네, 이제 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제 전기차를 좀 기피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걸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은 이제 상쇄할 수 있다 네. 하는 부분이 이제 소비자 측면이고요. 또 실제 자동차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도요. 이 화재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있는 NCM 계열 차에는 많은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네, 네. 배터리 이제 매니지먼트 한다거나 세이프티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뭐 보호회로 네, 같은 것 우리는 네. 모르지만 이게 전부 원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필요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되면서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이제 뭐 물론 가격이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에너지 밀도 자체가 이제 기존의 이제 NCM 계열보다 2배 정도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네, 네.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배터리의 이 에너지 밀도 때문에 주행 거리를 2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오냐면 가격이 만약에 동일하다고 봤을 때 네. 같은 가격으로 주행 거리가 2배가 돼버리면은 일단 충전을 그만큼 덜 해도 되고요. 네. 또 주행거리가 2배가 되니까는 사업용 자동차들도 별 무리 없이 전기차로 전부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NCM 계열 가지고 뭐 주행거리 1충에서 한 500km, 600km 가는 게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이걸 이제 획기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보급에 지금 가장 또 이슈 중에 하나인 충전 인프라인데 충전 횟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네. 한 번 하면은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훨씬 더 좋은 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냉각에 대한 부분들의 설계가 좀 더 편리해지기 때문에 교체형 시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낮고 하니까 네. 어떻게든 차에 촘촘하게 넣어야 되고 뭐 심지어 LFP 같은 경우에 셀투팩에서 뭐 차에 샤시 안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어떻게든 밀어넣어야 되는 이제 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네. 에너지 밀도가 높으니까 그냥 사각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전지처럼 만들어서 교체할 수 있는 형태. 아, 그렇다면 아주 획기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류라든지 화물 쪽에 적용됐을 경우에는 이제 전체 차량의 전동화로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해서 단순히 이제 배터리의 안정성 때문에 아니면 배터리 성능뿐만이 아닌 자동차 전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조가 달라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에서는 최영석 원주 한라대 미래 모빌리티 공학과 교수 그리고 류종은 3프로TV 기자와 함께 K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 이어갈게요.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자 그렇다면 그 중국은 어떻게 해서 배터리의 강자가 됐는지 좀 되짚어 볼까요, 류종은 기자님? 네,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미래 유망 사업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기업만 하더라도 국내는 지금 셀 업체가 3개밖에 없잖아요. 삼성, LG, SK. 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한 200~300개 됩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CATA, BYD 이런 회사가 다가 아니고요. 아. 몇백 개나 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그렇군요. 회사들이 이제 배터리를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저가형 배터리, 뭐 스쿠터라든지 전기 자전거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지금 그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 경쟁도 심해지고 네. 또 무엇보다 생산량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 배터리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산업이 강해지는 거죠. 중국 산업이 예전에는 내수에서만 강했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라고 많이들 봤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자동차 기업들도 이제는 전기차에 중국 배터리를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배터리를 넣은 전기차가 해외 시장에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회사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중국의 그런 경쟁력을 체감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체감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사실 기존에는 한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제일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부터는 이제 점유율이 바뀌었거든요. 네. 이제는 CAT의 BYD 두 회사만이
두 회사만 해도 지금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고요. 네.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렴하게 네. LFP 배터리를 저렴하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국내나 다른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기업들을 많이 위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제가 헷갈려서 좀 여쭤보는데 아까 3대 배터리 셀 제조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세 회사를 말씀하셨고요. 네. 그럼 배터리 소재사하고 배터리 셀 제조사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다른 거죠? 이제 산업 그 약간 구조를 보셨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광물이 있고요. 네. 광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를 부셔가지고 그 재료를 만들잖아요. 네. 그 재료를 만들어 놓은 모음체를 전구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네. 전구체를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게 되고요. 네. 또 광물에서 또 이제 음극재도 만들게 되잖아요. 네. 이런 걸 다 하나하나 하는 회사들이 다 이제 뭐 소재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네. 하나의 셀이라고 하는 배터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터리 건전지 같은 네, 네.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를 배터리 셀 업체라고 보시면 그래서 됩니다. 배터리 셀 제조사는 아까 그 세 개가 네. 가장 큰 거고, 그럼 배터리 소재사는 에코프로비엔 같은 작년에 그 맞습니다. 엄청난 그 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회사가 배터리 소재사다. 네,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LNF라도 포스코도 있고, 네, 그런 LNF도 거죠. 있고요. 네. 자, 그래요. 그런데 중국이 최근에 배터리를 과잉 생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정면으로 또 비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일단 중국이 배터리를 그냥 적당히 생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과잉 생산, 세계가 견제할 정도로 하는 이유는 뭐죠? 일단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터리 산업 자체를 중국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네. 마구 경쟁을 시켰어요. 그리고 뭐 잘난 배터리, 못난 배터리 여러 가지 회사들이 또 자동차에 집어넣고 자동차에서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보조금을 가지고 이제 돌아갔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부터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내수 시장이 포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회사들이 중국을 탈출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지금 뭐 많은 자동차 업계 쪽에서 뭐 BYD나 샤오미나 이런 회사들이 뭐 해외 진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탈출? 그 회사들의 중국 탈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내에서는 더 이상 이제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해외로 나가야만 되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 기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IRA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회사들 인플레이션 못 감축법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 미국 내에서 소재까지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네, 네. 강력한 정책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도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때문에 자국 산업들이 전부 중국에 의해서 붕괴되는 걸 한 번씩 다 경험을 했었어요. 네.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양광 관련돼서 뭐 소재부터 시작해서 하도 많은 회사들이 중국 때문에 다 그 사업을 이제 안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배터리 때문에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게 또 자동차까지 번질 거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다- 그 제넷 옐렌 미 재무장관이 네. 태양광 모듈 업체를 방문해서 네. 거기서 중국의 과잉 생산을 지적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태양광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태양광을 미국 이제 뭐 써니바라는 회사 이제 네, 다시 네. 보조금 줘서 살리겠다 하면서 똑같이 배터리나 자동차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겠다. 네. 라는 이제 확정적인 이 뭐 선언 내지는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잠재적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얘기할 준비가 되지 않다. 이렇게 약간 좀 한 발 빼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건 왜 그래요? 중국을 다 빼버리면 또 미국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또 그렇게 하더라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미중 관계를 좀 관리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기조에 따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양면적인 게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혼자서 다 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죠. 네. 뭐 그때는 완전히 승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내줄까 정도 생각을 할 건데 네. 사실 지금 뭐 NCM 같은 경우에도 원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에서 100%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소재들 자체가 사실은 공해 산업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또 이 소재들을 그 전 세계 뭐 많이 광산들이 분포는 돼 있다 그러지만 아직까지 그게 돈이 되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안 만들고 그걸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다 구축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은 미국도 중국을 완벽하게 다 배척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정치적인 대선 상황까지 몰려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양쪽을 다 이야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쨌든 생각을 중국은 하고 지금 있습니다. 반발 만만치 않던데요. WTO에 뭐 제소까지 했다면서요? 뭐 제소 뭐 미국이 이제 보조금 초항 때문에 뭐 WTO 제소를 했는데 네. 이건 사실은 그냥 정치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는 게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에서도요. 네. 한국계 이제 K 배터리 네, 있는 네. 제조사들에게 보조금을 안 주고 있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중국 역시 별로 뭐 할 말은 없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생산하기에 미국이 나서서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거죠, 리종원 기자님? 이게 뭐 실제로 지금 공급처에서 원하는 수요보다 한 2배 이상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생산만 하면은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없이 일단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고 폐기를 하더라도 만드는 네. 폐기를 거예요. 하더라도. 네, 그냥 만드는 거예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 똑같이 지금 만들기만 하면은 보조금을 줬어요. 이거는 2022년도까지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한 지역에 가면은 마치 유령 무덤처럼 전기차들이 쫙 서 있는 곳도 있어요. 만들기만 해도 보조금만 받아도 회사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지금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괜찮았는데 네. 이제는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상황이 돼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낮춰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중국 배터리만 가격을 낮추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점점 낮아지는데 우리는 배터리 가격을 유지를 하기가 힘들어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힘들고 미국도 힘들고 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데도 계속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중국의 속내는 뭘까요? 갖다 이렇게 폐기까지 할 정도인데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교수님.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뭐 태양광에서 한번 나름대로 승리했다. 네. 라는 이제 트랙 경험. 레코드를 경험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만드는 제품 중에 집다음으로 비싼 게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자동차는 많은 법규나 이제 시장 침투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는 중국 입장에서는 원래 자동차 산업을 하고 싶었는데 네. 내연기관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전기차를 전략적 쪽으로. 품목으로 이제 뭐 선정을 한 거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까지 같이 이제 확산을 시킨 케이스라서 네. 한 30년 전부터 계획 잡고 지금까지 밀어붙여서 지금 왔는데 네. 뭐 현 시점에서 이 정도 가지고 그만둘 수는 없죠. 네. 네, 네, 리 네. 기자님. 이게 디스플레이 산업이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중국은 처음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넣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어쨌든 저가 정책으로 가거든요. 네, 네. 저가 정책으로 가서 세계 시장을 먹고 나면은 다른 기업들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한국도 떨어져 나가고 지쳐 떨어져 나가게 그렇죠. 만드는 거예요. 일본도 떨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계 LCD 시장은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손해를 보더라도 아. 나라 돈으로 메워가면서 산업을 키우고 난 뒤에 만약에 우리가 독점을 하게 된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가격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전략을 지금 하나하나 산업별로 지금 다 놓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였고요. 네. 전기차도 잘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조금씩 먹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미국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있는 거죠. 거군요. 뭐 안전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일단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보편화되기 전에 일시적인 수요 침체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상황에 좀 배터리 성장세가 주춤한 틈을 타서 중국이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려는 그런 기세가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미중 갈등, 뭐 미국 대선이 이게 결국은 국내 배터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해요, 교수님.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을 완전히 배척할 수도 없고 그다음 견제는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중국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 네. 그리고 확대하면은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 한국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직접 미국 진출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즉 이제 LFP 배터리를 미국에 직접 못 파니까 어떡한다? LFP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를 보조금 못 받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중국산을 네. 못 네. 받는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하냐면 원재료 중에 어떻게든 그 규정에 맞춰서 아. 한국으로 와서 한국 회사들하고 뭐 같이 일을 해서 네. 약간 한국산 내지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 맞추는 전진 기지를 한국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직접 진출이 안 되니까 우회 진출 전략이고요. 아하.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 받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한국을 통해서 약간 절제된 형태 네. 내지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게 그나마 위기 속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사실 이 부분은 네. 지금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네, 류 기자님. 중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직접 진출이 어려우니까 포드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랑 같이 합작사를 만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요즘 해외 우려 집단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 중국을 아예 대놓고 지금 아예 나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한국 기업과 같이 합작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놓고 있었는데 네. 그거 역시도 이제는 합병 비율까지 지금 낮춰가면서 아. 중국의 예를 들어서 5대5 기업이다 이러면은 이제는 거기는 해외 우려 집단이 포함시키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6대4 정도가 되면은 해외 우려 집단에서 빼주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비중을 낮추면서까지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럴 때는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파워 게임에서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이라든지 네. 뭐 기업 간의 그런 이제 계약 관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가져가는 방식이라도 지금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일단 뭐 2035년까지도 공급 과잉 상태가 이어질 거라는 어떤 그 증권회사의 그 보고서도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배터리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얼마까지 보릿 고개가 이어질 거로 보세요. 취재해 보신 결과. 저는 사실 그런 리포트들을 보고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약간 과하게 전망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사실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 전기차 산업 자체가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세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네.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도 2030년 이후부터는 결국에는 다시 친환경 차를 많이 높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늦춰놨다고 하더라도 2032년부터는 친환경차 전환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야 됩니다. 왜요? 지금 유럽 환경의 그런 환경 기준 자체가 지금 이제 유럽 시장에서 뭐 파리라든지 아니면 영국 런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제 2030년 이후에는 도로에서 내연기관 차를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아리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총 탄소 배출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이라든지 물류 차량이라든지 이런 바꿔야 것까지 전부 되는군요. 다 바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2030년 이후에는 다시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지금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소재가 지금까지는 약간 공급 과잉 형태가 됐는데 네. 그때 갔을 때도 계속 공급 과잉일 거냐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제 생각에는 그때쯤이면 다시 정상 궤도로 들어가면서 가격도 어느 정도 다시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 뭐 작년에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리튬 가격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네. 리튬 생산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소재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힘들어졌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급 과잉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리튬이에요. 네. 리튬은 보통 이제 리튬 광산이나 염호에서 빼서 이제 쓰는 건데 네. 지금까지 리튬을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배터리가 많아지니까 리튬이 네. 제일 중요한 게 됐고 귀해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공급적으로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광산도 찾아다녀보고 염호도 개발을 했어요. 네. 그런데 파니까 생각보다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 현상에 지금 들어간 상태고 이제 이 영향을 네.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은 LFP 배터리였던 거고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많이 낮아졌던 건데 요즘 들어서 사실 살짝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급량을 조금 조절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요 공급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조절하면서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게 보통 산업의 그런 정상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언젠가는 다시 정상화 찾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중국은 지금 저가 전략으로 크게 성장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그럼 차세대 배터리 시장도 저가 전략이 주도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같은 이제 제품이면 네. 가격을 싼 거를 사는 건 당연한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배터리만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로 갔을 때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게요. 자동차는 싸다고 사진 않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성능이 비슷한 동급 차인데도 뭐 예를 들어서 국산차냐 수입차냐 브랜드에 따라서 사실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기술적으로만 분석했을 때는
연비가 가장 좋고 네.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싼 차를 사면 좋은데 그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네, 거죠. 근데 다들 그렇게 안 사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뭐 좀 더 뒤집어서 자동차 이전 네. 뭔가 탈 것들은 기본적인 기능을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는 고급화. 네. 그리고 모든 자동차에서는 그 고급화해서 마진을 남겨서 그렇죠. 그리고 그게 따라간 게 브랜드 이미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자동차는 이제 그 단순히 성능 가지고 팔고 그 이후에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네. 향후의 중고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회사 관점에서는 그 부품들에 대한 리사이클까지가 전부 규정으로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자동차 산업의 구조에 맞췄을 때 네. 과연 배터리가 싸다고 무조건 그 배터리를 다 써서 갈 것이냐 네.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다르게 변수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렇지만 어쨌건 그 이제 중국이 저가 전략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싼 전기차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라든지 뭐 동유럽 국가들 가격의 민감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데들 그리고 환경 규제가 뭐 좀 약한 곳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침투를 할 것이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양한 성능과 가격대의 그 제품을 갖춰 놓는 게 좋은가요? 네, 일단은 다양한 성능과 뭐 제품의 가격대 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특성에 맞는 이제 세그먼트 전략들을 좀 이제 뭐 가져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좀 살아나야 그 배터리 시장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전기차 시장 흐름을 조금 짚어보면요, 최영석 교수님 좀 더 네. 여쭤볼게요. 비아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시장은 비아디가 그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업체들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짚어주세요. 중국 얼마 전에 이제 샤오미 나왔었죠. 그렇더라고요. 네, 가격 상당히 오.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사볼까? 아, 사 볼까? 저는 네, 사, 아니 그 정도 사시기는 가격이면은 아직 며칠 되지 아직, 않았는데. 예, 주문은 못했고요. 네, 저 정도 가격으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뭐 한번 궁금하다. 네. 저 가격에 저 제품이 사실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까라는 궁금증이 한 50% 이상이고요. 네. 실제 뭐 타본다는 가격이 개념보다는. 만만해서가 아니시고요. 그렇죠. 이제 저 가격이면은 저 가격에 저 성능이니까 진짜로 나올까 궁금한데 네, 네. 저 가격이면 한번 사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도 좀 비슷한데 가격 위주로 브랜드를 보지 않고 들어가는 시장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지만 뭐 샤오미가 예전부터 뭐 대륙의 실수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괜찮구나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접근성 내지는 수용성까지는 조금 있는데 그렇다고 나 샤오미 폰을 씁니다라고 자랑하진 않거든요. 아직까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매칭시킬 거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아직까지 한계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동차는 가장 규제가 강력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차 팔고 한 10년, 15년 지나서부터 이제 리콜이 발생하고요. 네. 수많은 소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대응하면서 리콜을 가지고 수선 충당금을 쌓아가면서 계속 확산을 하고 유지를 하느냐가 이제 자동차 산업의 핵심 이제 경쟁력 중에 하나였는데 과연 이제 중국 회사들이 저가라는 거는 그만큼 마진이 박하다는 이야기고 네. 그 뒷일이 생겼을 때 체력을 보강할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사실 앞에서 남겨야지 뒤에서 그런 일을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동차들이 이제 지금까지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해외로 나왔을 때 강력한 법규가 있는 곳으로 나왔을 때 앞으로 한 10년 이후에 이제 이걸 버틸 수 있을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봐야 되는 네. 그런 점들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제가 류정훈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때요? 아까 대륙의 실수라는 표현도 잠깐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샤오미 SU7 예, 요즘 관심은 많이 있는데 네. 반응은 어떻던가요? 반응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운 게 5분 만에 10,000대가 계약이 됐고요. 그리고 어디서요? 중국 내에서. 중국 내에서. 그 이제 런칭 행사를 하고 일단은 중국 내에서만 내수용으로만 지금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끝나자마자 바로 사전 계약을 돌입을 했는데 네. 이게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5분 만에 10,000대, 27분 만에 50,000대, 그리고 24시간 만에 10만 대가 완판됐어요. 네. 지금 샤오미 지금 생산 능력으로는 연간 10만 대의 차량을 지금 만들 수 있다고 그럼 하거든요. 기다려야 되네요. 네, 지금부터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또 지금 이제 무엇보다 가성비가 너무 좀 더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차량 가격이 지금 세그먼트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싼 게 4천만 원 정도, 네. 중간이 한 4천만 원 후반 정도, 그리고 이제 가장 비싼 모델도 5,500만 원 정도거든요. 최상급도. 네, 5,500만 원 정도의 가격인데 네. 한 중국 내에서 5배 더 비싼 포르쉐 타이칸 터보보다도 네.
가성비가 좋은 거죠. 거의 만만치 않은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번 충전해서 몇 킬로 간대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800km가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고요. 그렇군요. 제일 못 가는 것도 700km. 가장 네. 멀리 가는 거는 830km를 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국내 기준으로 좀 변화를 할 때는 한 70% 정도만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600km 정도 가기 때문에 사실은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놀랍죠. 네. 강점은 뭐 가격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특징도 종이 네. 많다면서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가 만들었어요. 네. 샤오미는 전자제품 만들고 스마트폰 만들던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쓰던 기능들을 차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SDV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네.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고 해서 네.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차예요. 기존의 자동차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OS를 어떤 걸 쓰느냐. 네, 그리고 네. 이제 스마트폰에서 쓰던 경험을 여기서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느냐. 아. 이게 중요한데 네. 요즘 많이 타는 차들은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네. 스마트폰처럼 차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샤오미가 이번에 내놓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쓰던 모든 앱들을 다 차에서 쓸 수 있고 또 이제 뭐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는 집에 있는 샤오미의 가전 제품이랑 연동이 된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꿈만 꿨던 그런 이제 미래의 그런 모습들을 말 샤오미가 그대로 샤오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렇게 되면 또 기존의 그 업체들과 경쟁했던 업체들은 또 힘들어지는 건지 어떤지 그것도 네. 좀 궁금해요. 사실 지금 샤오미가 나오면서 중국 내수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가격대가 비슷한 기업들 보면은 뭐 니오라든지 네.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신생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네. 걔네 같은 경우에는 팬시한 디자인이랑 첨단 기술 이런 걸로 조금 비싸게 차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샤오미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멋진 차량을 더 싼 가격에 내놓다 보니까 네. 비슷한 그런 회사들도 가격을 낮추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BYD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거의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얘네도 샤오미가 무서웠는지 네. 지금 차값을 15%에서 20% 정도 내렸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BYD는 기존에도 차값이 워낙 쌌기 때문에 남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마진을 포기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이 나빠질 거고 근데 그만큼 지금 샤오미의 파괴력이 크다는 거죠. 그럼 뭐 테슬라, 현대차 뭐 다 네. 그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게 있는 게 네. 샤오미는 현재로서는 해외 시장 진출을 안 합니다. 중국 내에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거의 미미해요. 타격 받을 게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그런가요?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네. 지금 샤오미의 그 가장 비싼 차량도 테슬라의 모델 3라고 하는 차량의 가장 낮은 차량보다도 저렴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성능은 훨씬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샤오미가 어쩌면은 테슬라를 그렇게 갈망했던 20, 30대 중국의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MZ세대 같은 사람들을 이제는 공략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지금 중국 내에서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라고 하는 신차가 이번에 나오는데 네. 거기에 대한 계약이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좀 뭔가 새로운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 좀 일단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우리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은 가장 강력한 지금 경쟁을 중국과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또 조금은 편한 미국 시장에 네. 이제 정책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전기 자동차는 결국은 보조금을 따라가는 초기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부 국가 산업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국가들마다 원하는 자국 산업 보호라든지 자국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현대가 싱가포르에 공장 미니 공장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보호 정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 차만이 아닌 부품 공장 네. 이런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확장하는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가 확장되면서 배터리가 따라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좀 치밀하고 협력적인 그런 관계들의 이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K 배터리 활로 어떻게 찾아나가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류 기자님. 배터리는 결국엔 전기차랑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전기차가 요즘 캐즘 현상을 지금 좀 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좀 뚫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B2C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이제는 B2B 시장을 좀 새롭게 뚫을 수 있게 네. 요즘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도 새로운 차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상용차 같은 것들 그런 걸 내놓으면서 이제 그 시장을 좀 뚫어가는 게 필요할 거고 여기에는 사실 배터리랑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충전 인프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패키지 형태로 같이 산업을 조금 키워 나가다 보면은 같이 좀 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석 원주 한라대 미래 모빌리티 공학과 교수 그리고 류종은 3프로 TV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